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이번 주 시청자 비평 리뷰 Y는 코로나19 노마스크 이후 활기를 띤 지역 축제 소식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에필로그 Y 시간에는 우리나라 해외 입양 실태를 살펴본 기획탐사팀의 제작 뒷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국내 주요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 신뢰도 조사에서 여러 방송사 가운데 YTN이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마다 발간되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조사 결과입니다. 반면에 안타까웠던 부분이 한국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28%로 아주 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겁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야겠습니다. 시민데스크도 옴부즈맨 프로그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 제작에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노마스크 이후 지역별로 축제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지역 축제를 찾고 있습니다. 지역과 관련된 전국 보도는 지역의 정보를 알리는 주요 통로이기 때문에 지역 축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주로 다뤄지게 되는데요. 지역 축제 보도는 그동안 축제 홍보 정도의 단신으로만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리뷰 Y에서는 YTN이 지역 축제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네, 지역 축제 좋은 소식으로 언급이 돼야 하는데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바가지 요금 좀 논란이 많이 됐죠. 네, 맞습니다. 최근 지역 축제 소식 중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슈가 바로 바가지 요금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SNS나 커뮤니티에 경험담을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한 예시로 6월 20일 보도인데요. 10cm 감자전 3장에 25,000원, 춘천축제도 바가지 요금 논란이라는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이렇게 기사화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YTN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다뤄졌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겠죠. 어묵, 과자, 생수병, 고기 등 아주 품목도 다양합니다. 6월 2일입니다. 지역축제 어묵 한 그릇 10,000원 논란. 지자체 고심 깊은 이유는 이란 보도에선 어묵 한 그릇을 10,000원이라고 10,000원에 판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하죠. 이 논란은 한 유튜버가 축제를 방문했다가 비싼 가격에 놀라는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커뮤니티, SNS에 번지면서 결국에는 지자체가 사과까지 하게 된 건데요. 저는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바가지 요금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문제 제기의 시발점이 유튜버에 의해서 공유되고 지적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미디어 환경 변화 그리고 의제 설정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성 언론이 코로나19 노마스크 이후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 축제 이렇게 취재하면서 단순 홍보만 하지 말고 이런 그 이면의 문제 제기를 좀 먼저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컸는데요. 미디어 환경이 바뀌고 이렇게 역의제 설정이 이제는 빈번해진 상황에서 기성 언론의 역할을 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그 한 예능에서 그 출연자들이 산나물 축제 장터에 갔다가 이 옛날 과자를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이 값비싼 가격에 좀 당황해하는 모습이 방송되기도 했었습니다. 비싼 가격에 현장에서 구매를 안 한다고 하니까 벌써 포장을 다 마쳤으니까 세 봉지에 14만 원에 거래하자 뭐 이렇게 하는 방송이 방송됐었는데요. 이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다른 지역에서 파는 옛날 과자 그 가격을 비교하면서 해당 상인이 좀 너무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비싸게 팔았던 상인은 물론이고요. 또 경북 영양군청은 이 논란에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YTN에서도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뉴스라이더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논란, 이대로 괜찮은가 대담이 있었습니다.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다뤘는데요. 이런 여러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 본 자리로 좀 대담은 시의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축제 가운데 여러 좋은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이 무주 산골 영화제라든지 강릉 단오제가 그 예시였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음식의 종류나 가격, 또 메뉴당 중량까지 이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축제를 찾는 방문객 모두가 이 바가지 요금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가지 요금 같은 경우는 이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도 있지만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또 잘못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언론도 역할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가지 요금 문제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어떤 제보나 SNS, 유튜브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쟁점화가 되잖아요. 그게 뭐 사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 문제는 사실 SNS가 더 빠르다는 것을 기성 언론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많은 현장들을 다 쫓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그걸 역의제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또 제보자들끼리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언론이 그걸 받아서 또 분석해보고 문제점이 뭔지를 따져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기성 언론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바가지 요금 문제를 봤을 때도 이걸 단순히 이제 흘러가는 어떤 사회적 쟁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따져보고 예를 들어서 원료 가격은 얼마나 상승했을까? 그럼 이 상인은 얼마나 남는 것이고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걸 이득을 취하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는지 이런 문제를 저희가 사실은 취재를 해서 더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바가지 요금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음식 가격은 비싸면 안 사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축제 기간에 파는 음식은 어떤 제한된 기간 안에 제한된 지역 안에서 특정 구역 안에서만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좀 저희도 잘 따져보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바가지 요금 관련된 보도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지역 축제 관련해서 어떤 보도들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축제는 이제 많은 인파가 몰리죠. 그래서 참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런 인파 밀집 위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난 12구 참사 때 아주 뼈저리게 느낀 그런 사안이었죠. 인파 밀집대 경찰 질서 유지 위기관리 매뉴얼의 명시 제목의 보도는 인파 사고 대응하는 그 매뉴얼 개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12구 참사와 관련해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렸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 참사와 관련된 전후 상황 등을 통해서 표준 매뉴얼에 대한 논란성을 잘 짚어줬습니다. 또 이어서 5월 10일 보도입니다. 지역 축제 등 현장 인파 관리 시스템 연말까지 구축한다라는 보도는 이동통신사의 그 기지국 접속 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축제 현장 인파 규모를 좀 파악하고요. 위험 경보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올해 연말에 구축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뭐 축제가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죠. 관련 보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당 보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알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5월 30일 단신으로 나왔습니다. 하만 낙화놀이 축제 대형 사고 발생하지 않은 게 천운이라는 제목인데요. 경남 함안에서 열린 그 낙화놀이 축제가 지난해보다 인파가 몰리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낙화놀이가 SNS에서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더 관심이 가게 된 거죠. 예상 인원보다 2배가 넘는 인파가 몰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몰린 인파에 휴대전화가 끊기기도 했고 통제 인력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함안군의 대처가 또 문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또 사과문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지역 축제 활성화 위한 그 콘텐츠 개발도 중요하지만요.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이니만큼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 제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문제 제기를 언론이 꾸준히 감시 역할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해당 보도는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이 행사 진행에 큰 차질을 빚었다는 내용을 전했었는데요. 이 12구 이태원 참사가 언급됐었고 또 최악의 축제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신으로만 좀 다뤄지더라고요. 또 생각만큼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또 다뤄지지 못했었고 또 영상 취재도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YTN 전국부가 이런 이슈에 좀 발빠르게 움직여줄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매번 어떤 사고가 나서야 이를 계기로 점검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지역 축제의 성숙과 또 안전한 진행을 위한 사전 행사의 점검, 또 축제의 성과를 살펴보는 보도를 꾸준히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콕 집어서 전국부에 있는 기자들의 역할을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국구 보도는 그 지역 정보를 알리는 중요한 통로인데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YTN에서는 지역 소식은 뭐 큰 사건 사고가 아니라면 주로 축제를 홍보하는 정도의 단신으로만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 방영된 지역방송 뉴스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전국에 방영된 지역 뉴스는 전체 종합뉴스 아이템의 5.2%, 그러니까 하루 평균 1.2건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지역 케이블 TV와 협업이 눈에 띄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HCN 충북방송 버려진 공간에 싹튼 노란 물결, 옥천 유채꽃 축제, 또 JCN 울산중앙방송 되살아나는 울산 원도심 옛 명성 찾는다라는 보도입니다. 지역 보도 비율을 높이는 하나의 장치로 마련된 것 같은데요. 유의미한 구성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역 축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바가지 요금 사례 또한 방문객에 의해 알려지기 이전에 YTN 지역 취재 기자를 통해서 먼저 공론화됐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비슷한 지역 축제가 난립하는 문제들, 또 예산 대비 참여율이나 효율성이 적은 축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비교 분석 보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행사는 며칠이지만요,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은 좀 상당하죠. 단순히 동네 축제가 아니라 지역 콘텐츠로서 의미가 무엇이고 또 지역 문화를 알리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YTN 전국부 차원의 점검이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는 가운데서도 지역 축제를 소개하는 전국구 보도가 또 중요한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찾아보면 이제 인천시 대형 축제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또 4년 만에 열린 대나무 축제, 초록빛 한가득, 지역 상권도 활짝 등의 그 지역 축제 보도를 통해서 축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지역 축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보성의 세계차 엑스포 관련된 뉴스 그리고 한평의 나비 축제 소식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두 축제 모두 수출 성과와 함께 다뤄지더라고요. 지역 경제 수출의 효자, 일석이조 지역 축제. 이 제목의 보도에서는요, 전남 창조 경제혁신센터가 마련한 수출 상담회가 이 축제 기간에 열렸다고 합니다. 그 성과로 미국 등 4개 나라의 녹차 가공품 수출 계약이 맺어졌다고 하고요. 이 강원도 정선 또 경북의 영양에서도요, 이 산나물 축제가 열려서 그 직거래 장터가 활기를 찾았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봄철 몰리는 산나물 출하 축제 행사 본물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지역마다 그 특판 행사나 또 사날 이어지는 장터가 열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비자를 직접 만나서 보여주고 또 맛보게 하고요. 또 판매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 생산 농가의 활기를 불어넣는 기회가 되겠죠. 이런 지역 축제 소식들이 보도를 통해 꾸준히 알려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부 기자 역할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실장님. 네. 첨언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YTN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축제라든지 지역의 어떤 새로운 도시의 방향을 설정하는 이런 행사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축제를 소개하고 무슨 비전 선포식 같은 거를 약간 홍보성으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이 실효성을 점검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크고 작은 축제가 공식 비공식 한 1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그런데 저는 좀 놀랐는데 성공하는 축제는 한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10여 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사실 좀 같이 살리기 위해서 언론도 좀 더 힘을 합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판도 좋고 점검도 좋은데 외국의 어떤 성공한 축제의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해서 좀 지역을 격려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한류 때문에 그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서 뭐 잘만 하면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지방을 격려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랄까요? 그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네, 뭐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 캐스터들이 현장에 나가서 축제를 좀 소개해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지역 축제가 계절, 날씨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날씨와 문화 축제를 연결해서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상 캐스터가 현장에서 리포팅하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살펴보면 완연한 봄, 울산 고래축제 개막, 즐길거리 가득, 또 전국 맑고 초여름 더위, 5월 장미 만발, 주말 중부 중심 비, 수도권 해양 문화축제 북적 이런 보도였는데요. 이런 구성이 사실은 새롭고 다양하다라는 의미에서는 좋았습니다. 기상 캐스터 멘트 할 때 보면 그 뒷 배경이 축제 모습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볼거리가 제공되는 점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게 알고 보면 지역 보도의 그 배정이 어렵다 보니까 혹은 취재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이유 등으로 날씨와 연결해서 구성하게 된 건 아닌지 이게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또 이것도 지역 보도 비율로 보면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자칫 기상 보도의 전문성이 또 떨어질 우려도 없지 않아 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의 축제 소개가 나간 뒤 이어서 주간 날씨를 소개하는 구성인데 뒤 배경 화면은 계속 축제 관련 영상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요. 날씨 예보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노마스크가 이제 선포되고 나서 지역 축제 관련 소식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이 구성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이 축제와 관련한 이미지가 영향을 끼쳐서 날씨 예보 내용이 잘 기억에 남질 않더라고요. 날씨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그런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오늘 녹화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요, 이번 주가 이 단오 행사가 전국 지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주말에 가족들과 강릉에 다녀올 생각인데요. 뭐 아시죠? 강릉 한번 갔다 오려고 하면 얼마나 차가 많이 막히는지.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그렇게 걸리는 교통체증을 이겨내면서까지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여행이 주는 즐거움 때문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제 곧 휴가 시즌도 다가오고요. 또 자녀들 여름방학도 있으니까 이 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계획을 세우는데 YTN의 지역축제 보도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미도 있고 또 의미도 있는 지역축제에 다녀오는 계획 세워서 좋은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 와이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축제 보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보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개발은 지역축제뿐만 아니라 언론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축제 보도를 관행대로 단순 홍보로 전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미리 감시하고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다양한 관점의 언론 보도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김수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축제 단순 전달 넘어 지역문화 콘텐츠로 다루어야.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지역 축제들이 그 노마스크, 엔데믹이라고 하죠.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년 개최하던 단순 이벤트라거나 또 예산에 맞춘 의례적인 행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역민과 외지인의 다양한 접촉으로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YTN은 지역의 문화와 또 공동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제 보도 양식을 개발해야겠습니다. 축제의 목적이 잘 반영되었는지 또 지역의 문화 콘텐츠에 맞게 안전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구성이 이루어졌는지 지역 축제를 다루는 보도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방송에선 들을 수 없는 제작기를 에필로그 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된 탐사보고서 기록, 해외 입양 끝나지 않은 이야기 편을 제작하기 위해 기획탐사팀이 덴마크 현지를 직접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듣고 온 동포의 목소리, 그 가운데 방송에 담아내지 못한 뒷얘기까지 들어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탐사보고서 기록, 이번 편에선 누군가에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해외 입양 동포의 안타까운 사연을 그들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나라 해외 입양 실태를 짚어본 기획탐사팀의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기획탐사 2팀 박기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 탐사 보고서 기록과는 좀 인연이 있습니다. 내레이션을 맡겨주셔서 제가 하게 됐었잖아요. 네. 혹시 제가 한 게 좀 도움은 됐나요? 어땠나요? 네,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 해외방 편에서 과거를 다룬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개개인의 스토리를 다룬 부분도 있었는데 상황에 맞게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제가 해외 입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해외 입양이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해외 입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네, 올해가 해외 입양, 우리나라가 해외 입양 시작한 지 70년이 되는 해예요. 그리고 공식 집계된 해외 입양아 수만 해도 16만 8천여 명에 달할 정도인데요.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해외 입양의 과정이 순탄했고 또 입양인들이 행복한가? 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지금도 상당수 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과거 입양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됐다든지 아니면 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조사위에 진정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해외 입양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또 당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해외 입양과 기록에 좀 문제를 제기하는 덴마크 해외 입양인들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많은 나라가 있었을 텐데 왜 덴마크 출장을 가게 되신 건가요? 자신의 과거에 문제가 있다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그 입양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덴마크 출신 입양인들이었어요. 62%니까 절반 이상이 덴마크 출신이었는데요. 그만큼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려는 의지나 열의가 상당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취재나 인터뷰하는데 저희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덴마크 정부가 그 한국 입양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정부를 상대로 저희가 인터뷰를 위해서도 덴마크 출장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덴마크에서 취재를 하시고 입양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일도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그 유럽인들은 모두가 다 영어를 잘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 입양을 간 덴마크 입양인들의 이제 외향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한국말은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또 영어도 서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출장팀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하지만 이제 언어적인 이런 장벽에도 불구하고 서로 한국인으로서 통하는 부분을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한국식으로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한국식으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전이나 뭐 잡채나 김치나 이렇게 인터뷰 이후에 한식으로 그 이제 취재진들을 대접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편을 보면서도 저도 다시 한번 느꼈던 게 역시 제작진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 수집부터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저희가 그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해외 입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요. 입양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를 저희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당시 그 보건사회부가 입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그 내부 문건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국회 속기록에서 당시 입양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럼 이 자료들을 좀 분석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저희가 그 취재만 거의 석 달 가까이 취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파악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뒀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이 자료를 확보해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좀 제작진이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있었나요? 네, 그 과거 해외 입양 과정이 그 입양 기관이 주도로 이루어진 것은 맞는데 당시 정부도 역사적으로 저희가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당시 보건사회부 문건을 보면 그 한국 아동을 입양한 해외 부모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한국에 우호적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외교에 도움이 된다, 해외 입양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 기아와 미아가 상당했는데 국내적으로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해외 입양이 필수적이다라는 이런 문건들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상당히 정부의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사실 과거의 일이라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작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그 오래전의 자료다 보니까 자료를 확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특히 그 입양기관을 취재하는 부분이 상당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입양인들의 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양기관의 도움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문제점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온 입양인 에바 씨와 함께 저희 취재진이 그 당시 입양기관을 찾아가서 서류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확인하는 것은커녕 그 입양기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저희가 취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입양 기관들 쪽에서는 취재를 그럼 거의 못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직접적으로 대면 인터뷰도 요청을 했고 여러 가지 자료도 요청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공식적인 서면 인터뷰 정도만 저희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탐사보고서 기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 인터뷰를 들어볼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한국에 와서 너무 좋다. 그리고 한국이 참 아름다운 나라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국에 와서 상당히 슬픈 감정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입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너무 좋긴 하지만 자신들이 이곳에서 자랐다면은 겪었을 그런 경험들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실감 때문에 상당히 슬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입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자신의 과거 어린 시절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채울 수 없는 그런 상실감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상당히 좀 슬픈 감정을 느꼈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분들에게는 결국 양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직 해외 입양편을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제작진이 가장 공을 들인 포인트가 뭔지 좀 짚어주시죠. 지금까지 그 해외 입양을 다룬 시사 다큐멘터리를 보면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나 아니면은 입양 과정의 학대나 인권 침해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다룬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그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공감을 느끼거나 연민을 느끼거나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호소하는 영상들이 참 많았는데요. 저희가 다룬 해외 입양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이런 개인의 스토리보다는 해외 입양이 과거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는지를 포악하는 데 저희가 초점을 뒀고 또 한 가지는 해외 입양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다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외 입양의 큰 줄기를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못 보신 분들은 해외 입양편 직접 이제 유튜브나 YTN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편이 해외 입양 동포들에게 좀 의미 있는 변화라든지 긍정적인 도움을 줬던 부분이 있을까요? 방송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큰 변화를 느끼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네. 다만 저희 방송에 은퇴도 응해줬던 입양인 분들로부터 고맙다는 얘기들, 메시지를 저희가 전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해외 입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잘 봤다,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편을 제작하시면서 제작진들도 많은 것을 좀 배우셨을 텐데 어떤 점을 좀 느끼셨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덴마크에서 만났던 입양인 에바 씨를 한국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해도 한 아이가 자기 나라에서 가족을 얻을 희망이 없다면 해외 입양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해외 입양을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해외 입양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입양기관의 오랜 관행 문제도 있을 거고 제도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있겠지만 또 우리 사회의 여전한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한몫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외 입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떤 한 기관의 노력으로만 되지는 않고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번 기록을 통해서 좀 해외 입양의 문제점이 하나씩 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우리 기획탐사팀의 의미 있는 기록, 다음 편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YTN DMB 정례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세스 스토리의 경우에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공한 이야기에 대한 것을 해석될 수 있을 것인데요. 성공이라는 것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성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했던 첫 번째 에피소드인 천상현 대표님의 에피소드는 이를 기획 의도상에서 가장 잘 연출된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한 셰프의 삶에 대해서 어떤 히스토리로 셰프가 되었고 어떤 성공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또 성공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깔끔한 연출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석세스 스토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어떠한 성공의 아이덴티티와 아이디어를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섭외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 회차에 섭외된 출연자가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는지, 또 그들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얼마나 유효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가 성공을 좌우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으므로 어떤 사람을 섭외할 것인지를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회 천상현 셰프의 경우 최근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모습을 많이 드러내 본인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했던 터라 석세스 스토리에서 소개된 내용들 대부분이 이미 다른 프로그램에서 들어본 것이었습니다. 또한 12회 원광수 시장의 경우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축소 신고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인데 굳이 성공한 사람으로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의 시청자에 대한 설득력은 많은 부분이 출연자의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과 성공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 만큼 이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시청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연자 선정에 공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매편 유사하게 이루어집니다. 인트로에서 관심을 높이는 화두, 황희정승 이야기같이 그런 화두를 제시하면서 두 명의 MC가 흥미를 끌어내는 유머러스한 제스처나 말투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론에는 성공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인터뷰 방식으로 대통령 취향이나 전통주 DNA 등 주제별 특색 있는 질문, 개인의 히스토리, 미래 계획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법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석세스 스토리를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다큐멘터리의 장르 특성에 따른 식상함과 식상하지 않음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다큐 장르에 필요한 요소, 인터뷰와 전통주 공정 과정, 개인 히스토리 등 너무나도 구태의연한 방식이라는 생각도 들게 하지만 때로 의외의 텍스트나 문법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석세스 스토리가 셰프인 경우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하거나 MC에게 요리를 시키기도 하는 등 시청자 관점에서 교감하면서 공감과 몰입을 높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세 가지 Q&A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에 더 쉽게 다가가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 일반적인 다큐 문법과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먼저 토크쇼 장르는 사건 또는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한 통로로 대화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게스트가 나누는 이야기의 형식은 문답이 아니라 대화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예시된 회차 중 12회차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저의 지적사항들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크도 아니고 쇼도 아닌 토크쇼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토크쇼는 단순히 인기 스타나 유명 인사를 불러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성립할 수 있는 포맷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그저 원한다면 뉴스 프로그램의 초대석 코너나 연예 정보 프로그램을 봐도 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묻는 사람이 내심 정답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를 유도하는 대신
다각도의 질문을 개발하여 답하는 사람의 내부에서 묻는 사람도 예상하지 못한 어떤 기억의 감정을 끌어내도록 하는 구성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의 본질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이고 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공이 아닌 기업과 전통주의의 복원 모습이 담겨져 있어서 목적과 상반되는 내용이 연출되어진 듯합니다. 즉, 본 프로그램의 목적과 거리감이 있어 보였고 시청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몰입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개인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개인적인 일상의 행동 및 습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었는데요. 프로그램 중 일부는 홍보성 느낌이 너무 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시청자는 제품 브랜드에 대한 광고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이야기 자체가 희석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으며 시청자는 프로그램의 진정한 가치와 내용보다는 홍보적인 요소에 집중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홍보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부분은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상업적인 목적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성공에 초점을 맞춰서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석세스 스토리는 초대된 출연자의 성공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순으로 쭉 나열한 일대기 방식이 아니고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포인트별로 이 인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를 단막극 형식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인물의 그 삶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자세 이것을 결론으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물의 성공기가 다소 과장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우상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하고 우리가 취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삶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청와대 출신의 이 천상은 셰프의 요리법을 방송을 통해서 또 보게 되었는데요. 이 대단한 것 같지만 또 일반인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조리법을 보여주는 이 영상도, 이 부분도 보는 내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끝까지 시청을 하게 만들고 더불어서 다른 회차도 찾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타인의 성공은 이 부러움이 아니라 배우고 공감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방송이었습니다.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정말 그들만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곁들여서 매끄러운 스토리텔링으로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